황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찢는 파여름이었다. 낡은 목재 테이블이 뒤집어지며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할망구, 귀 먹었어. 이달 보호비 내놓으라고 거칠고 탁한 목소리가 동문시장 끝자락의 작은 골목을 울렸다. 그곳은 이미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스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곳이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배만식이었다. 검은색 와이셔츠는 터질 듯한 근육과 그 위를 뒤덮은 용문신을 겨우 가리고 있었다. 그는 최근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는 신흥 범죄 조직 흑룡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비슷한 차림새의 덩치 4명이 불쾌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적은 골목 어귀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할머니였다. 제발,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게. 박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배만식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구두 발길질로 거칠게 쳐냈다. 할머니는 맥없이 옆에 쌓아둔 빈 막걸리 상자더미 위로 쓰러졌다. 아이고.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바로 그 길 건너편. 소란스러운 국밥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고요의 서재라는 이름의 작은 북카페였다. 따뜻한 주황색 조명이 흘러나오는 창문 안으로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40 초반으로 보이는 강민준, 이 카페의 주인이었다. 그는 얇은 금속태 안경을 쓰고 단정한 면 셔츠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민주는 방금 마지막 손님이 마시고 간 커피 잔을 깨끗한 리넨 천으로 닦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밖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잔을 닦으며 안경 너머에 무심한 듯한 눈으로 길 건너편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배만식의 무리들은 이제 가게 안의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 늙은이가 말이 안 통하네. 오늘 여기서 장사 접게 만들어줘. 한 놈이 의자를 집어들어 카운터 쪽으로 던지려 했다. 박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다.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그 순간이었다. 민주는 닦던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방해받은 학자처럼 그는 가디건 주머니에서 안경 닦기 천을 꺼내 렌즈를 한 번 닦고는 다시 안경을 썼다. 그리고 그는 고요의 서재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민주는 좁은 2차선 도로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의 발걸음은 재촉하는 기색 하나 없이 일정했다. 국밥집 앞에 다다른 그는 여전히 할머니를 밀치고 있는 배만식의 무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란 속에서 똑똑히 들렸다. 여러분, 너무 시끄럽습니다. 연세 드신 분께 이러는 건 보기 좋지 않군요. 배만식의 무리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배만식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경, 가디건, 책 냄새나 날 것 같은 약해 빠진 인상. 그는 침을 찍 뱉으며 비웃었다. 넌 또 뭐야? 길 건너편 책방 주인. 그때 배만식의 뒤에 있던 부하 중 하나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님, 저 자식. 제가 듣기로 예전에 군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특전사인가 뭔가 나왔다고. 그 부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민준이 새벽에 혼자서 엄청난 무게의 책상자들을 번쩍 들어 나르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배만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배를 잡고 웃었다. 특전사 푸아하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건데. 그는 웃음을 그치고는 성큼성큼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민준을 완전히 뒤덮었다. 배만식은 담배 연기를 민준의 얼굴에 정면으로 내뿜었다. 그리고는 두툼한 손바닥으로 민준의 뺨을 경멸스럽게 툭툭 쳤다. 야, 안경잡이. 여긴 군대가 아니야. 사회라고. 사회. 알겠냐? 그는 민준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세게 밀쳤다. 민준은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었어. 배만식은 계속해서 조롱했다. 특전사 나와서 고작 한다는 게 책방 구석에 처박혀서 커피나 내리는 거냐. 그 잘난 특수부대 기술로 뭐 이 할망구 연금이라도 지켜주게 무리들이 다시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들에게 민준은 그저 과거 파리에 취해 현실 파악 못하는 한심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민준은 뺨에 묻은 침을 닦아내지도 밀쳐진 가슴을 매만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배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조용히 돌아가. 그의 태도는 배만식을 더욱 자극했다. 이 새끼가 진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배만식이 주먹을 치켜들며 민준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 돼. 박 할머니가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배만식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라고. 아,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배만식은 참을성의 한계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의 차다리를 휘둘러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박 할머니의 어깨를 걷어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뜩이나 쇠약한 할머니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가게 안쪽의 솥단지 옆에 처박혔다. 할머니는 억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축 늘어졌다.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웃고 있던 깡패들의 표정이 굳었다. 골목을 울리던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가디건 단추를 하나 풀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 넣었던 안경 닦기 천을 다시 꺼냈다. 하지만 그는 안경을 닦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안경을 조심스럽게 벗었다. 안경을 접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벗은 안경을 천으로 감싸가디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강민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안경이 사라진 그의 눈은 더 이상 책방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베코바고의 눈빛이었다. 주변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책방 주인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 1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지휘관 백호1이었다. 너희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울렸다.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강민준의 얼음장 같은 선고가 골목의 공기를 갈랐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흥분 대신 오직 차가운 사실을 고지하는 듯한 무감정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배만식은 순간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책벌레처럼 보이던 남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자신을 사냥감으로 보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성의 고삐를 놓아버렸다. 고작 안경잡이 한 놈의 기세에 눌렸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개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배만식은 고통으로 꺾인 팔의 아픔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남은 한 팔로 민준을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다. 덩치에 걸맞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의 위협적인 일격이었다. 그는 이 한 방으로 저 건방진 안경잡이의 턱을 부수고 감히 자신에게 덤빈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거대한 주먹의 사정거리 안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배만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민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빨랐다. 그는 휘둘러진 팔의 안쪽을 파고들며 한 손으로 배만식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팔꿈치를 받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중을 싣는 대신 배만식이 달려드는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 팔을 비틀었다. 끄아아아악 배만식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우드득 그의 어깨 관절이 있어야 할 곳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렸다. 방금 전까지 민준을 덮칠 듯했던 거대한 몸뚱이가 이제는 자신의 팔 하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탈골된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무리의 우두머리가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남은 4명의 덩치들은 자신들의 대장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민준을 특전사라고 속삭였던 부하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대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이 새끼가 감히 우리 형님을. 그는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빛을 뿜는 접이식 칼, 제크나이프를 꺼내 들고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준의 시선이 칼을 든 부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달려드는 부하의 속도와 칼의 궤적을 침착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부하가 서툰 동작으로 칼을 찔러 넣는 순간 민준은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그는 칼을 쥔 부하의 손목을 안쪽에서 낚아챘다. 그리고는 부하의 어깨를 축으로 삼아 잡은 팔을 그대로 꺾어 올렸다. 컥 부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자신의 손에 쥔 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을 향해 거꾸로 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칼날이 부하의 목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대신 그는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비틀었다. 손목 관절이 꺾이는 고통의 부하는 반사적으로 칼을 놓쳤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부하의 목 측면, 경동맥동을 강하게 가격했다. 부하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이제 남은 것은 셋.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혹은 동료의 복수를 하겠다는 어설픈 의리 때문인지 그들은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죽여. 두 놈은 좌우에서 민준을 덮쳐 꼼짝 못하게 잡으려 했고 나머지 한 놈은 그 뒤에서 공격할 심산이었다. 전형적인 다굴의 형태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어설픈 협공에 갇혀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왼쪽에서 달려드는 놈을 향해 몸을 틀었다. 그리고는 낮고 빠른 측면 발차기를 날렸다. 그의 발끝이 정확하게 놈의 무릎 측면을 강타했다. 뿌드득 인간의 관절이 꺾여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뒹굴었다. 그가 쓰러지는 동시에 민주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놈은 이미 민준의 등 뒤에 와 있었다. 민주는 회전의 정점에서 단단한 팔꿈치로 뒤에 있던 놈의 명치를 정확하게 찍어 눌렀다. 놈은 숨이 멎었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그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고통을 호소할 기력조차 없이 그저 필사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려 애썼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이 지옥도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의 대장과 동료들이 어떻게 인간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 무력화되었는지를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남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려 골목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살려줘. 민주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히 서서 아까 뒤집어졌던 밥상에서 굴러나온 물건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한 쌍의 묵직한 쇠젓가락에 멈췄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도망치는 놈의 뒷모습을 향해 아주 가볍게 마치 다트를 던지듯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젓가락을 던졌다. 쉬익 쇠젓가락은 밤 공기를 가르며 은빛 섬광처럼 날아갔다. 으아악 골목을 울리는 또 다른 비명. 쇠젓가락은 도망치던 놈의 장단지 근육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부터 처박혔다. 그는 다리에 박힌 젓가락을 빼내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에 몸만 뒤틀 뿐이었다. 정확히 45초. 골목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 정적은 아까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폭력 뒤에 찾아온 숨 막히는 침묵이었다. 5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한 명은 어깨가 빠진 채, 한 명은 정신을 잃은 채, 한 명은 무릎이 부서진 채, 한 명은 숨을 못 쉰 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다리에 쇠젓가락이 박힌 채 강민주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툭 털어냈다. 그 모습은 방금 5명의 조폭을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 압도적인 힘과 평온한 태도의 부조화가 살아남은 조폭들에게는 죽음의 공포 그 자체로 다가왔다. 국밥집 안쪽 쓰러져 있던 박할머니가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어깨를 움켜쥔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할머님하고 인사하던 그 순박한 책방 총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주는 마치 오래된 전설 속에 등장하는 무장무장이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민주는 바닥에 뒹구는 놈들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까와 같은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평범해서 배만식은 이 모든 것이 악몽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민주는 부서지지 않은 의자를 하나 찾아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때 어깨의 고통을 참아내며 배만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너, 이 미친 새끼.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고. 우린 흥룡애다. 넌 이제 죽었어. 흥룡애가 널 찢어 죽일 거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드리려다 말고 천천히 배만식을 돌아보았다. 그는 흥룡애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는 듯했다. 흥룡애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 말이 신호였다. 민주는 가디건 안주머니에서 아까 안경을 넣었던 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검은색의 투박하고 두꺼운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배만식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저런 물건은 평범한 책방 주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속도 다이얼 1번을 길게 눌렀다. 그리고는 신호가 연결되는 동안 신음하는 조폭들을 등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듯이 뚝, 뚝.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기는 백호일. 민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부드러운 책방 주인의 억양은 사라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대식 단아까 말투가 흘러나왔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졌다. 암호 통신 개시. 잠시의 침묵 후 그가 보고를 시작했다. 현 시간부 동문시장 지구역 민간인 대상 조직범죄 활동 포착 주체 흥룡회 배만식 외사명. 그는 흘깃 배만식을 쳐다보았다. 배만식은 숨을 멈췄다. 상황 종료. 현장 확보 완료. 민간인 피해자 1명. 경상.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달했다. 요청사항 청소 작전 발령. 즉시 중앙지검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연계하여 흥룡회 본거지 및 관련 사업장 일체 소탕. 반복한다. 일체 소탕. 새벽 5시까지 모든 상황, 종료 및 보고, 바람. 이상.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제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배만식을 바라보았다. 배만식은 조폭 생활을 하며 웬만한 일은 다 겪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에 의해 범주를 벗어났다. 백호일, 방첩사령부, 이 단어들은 그가 아는 세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가장 어둡고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전직 특전사를 건드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현역, 그것도 707 부대의 전설로 불리는 자의 작전 구역을 침범한 것이었다. 너, 책방 주인이 아니었어. 배만식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민주는 배만식의 앞에 다가가 몸을 낮췄다. 그의 눈이 패배한 짐승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민준이 속삭였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거냐고. 그는 배만식이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배만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게 내 대답이다. 민준이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차의 앵앵거리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이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예고하는 중저음의 차량 행렬 소리였다. 강민준이 위성 전화를 끊자 골목 안에는 잠시 동안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신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배만식과 그의 부하들은 고통 속에서도 방금 들은 단어들을 필사적으로 조합하려 했었다. 100호 1, 방첩사령부, 청소작전. 이것들은 그들이 평생 겪어온 동네 건달들의 싸움이나 경찰서 조사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차갑고 무거운 톱니바퀴 소리였다. 배만식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식했지만 생존 본능은 날카로웠다. 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구기무사가 어떤 곳인지 어깨너머로 들어 알고 있었다. 그곳은 군대 내의 간첩을 잡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곳이었다. 일반 조폭이 아니라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그림자 속의 조직이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자신들의 흥룡회를 상대로 움직인다고. 너, 이 새끼. 대체 정체가. 배만식이 공포와 고통에 뒤섞인 목소리로 짖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다. 저 안경잡이가 고작 군대 백 좀 있는 놈이거나 아니면 방첩사에서 일하는 말단 행정요원일 거라고.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걸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아까 자신을 제압했던 인간의 관절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던 그 살벌한 기술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만식이 익히 알던 110이 순찰차의 앵앵거리는 경박한 소리가 아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중저음의 엔진 소리와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유럽형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골목 입구에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육중한 군용 험비 HMNWV 2대가 골목을 완전히 틀어막았다. 차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검은색 세단에서는 칼같이 다려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흉내에는 중앙지검 특수부라고 적힌 신분증이 걸려 있었다. 군용 험비에서는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무장병력 SDT, 군사경찰 특임대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K1A 기관단총을 겨눈 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순식간에 골목을 장악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기계처럼 진행되었다. 그들은 배만식 일당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강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정장 무리의 선두에 있던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민준에게로 빠르게 걸어왔다. 그는 가슴에 부장검사 김영준이라는 명패를 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앞에 멈춰 서더니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백호일님, 중앙지검 김영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배만식의 눈이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일개 조폭 행동대장인 자신이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저 책방 주인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있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책방 주인의 부드러움을 벗고 지휘관의 간결함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 현장
확보가 늦었군. 죄송합니다. 긴급 작전 발령 코드를 받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땀을 닦지도 못했다. 그는 707의 백호 1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검사였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작전에서는 저 남자의 판단과 명령이 자신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백호 1은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능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김 부장검사에게 건넸다. 지난 6개월간 흑룡회를 감시한 기록이다. 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밀수 루트까지 전부 들어있다. 김 부장검사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707과 방첩사가 반년 동안 공들인 흑룡회라는 암 덩어리를 뿌리째 도려낼 수 있는 수술칼이었다. 이 카페는 민준이 자신의 고요의 서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흑룡회 및 그 배후 세력 감시를 위한 위장 작전 거점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배만식 일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오늘 작전 거점을 타격하고 민간인 증인 박 할머니를 상해하며 작전을 방해했다. 배만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작전 방해, 단순 폭행, 업무 방해가 아니었다. 국가의 특수 임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혹은 국가보안법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뤄질 터였다. 그는 자신이 그저 재수없게 전직 특전사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작전의 중심에 스스로 뛰어들어 자폭했음을 깨달았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거냐고. 배만식은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공허하게 되뇌었다. 이제야 그 대답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나라 그 자체였다. 김 부장검사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감히 국가의 작전을 방해한 저 버러지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뒤에 대기하던 특임대에게 명령했다. 전원 체포해 이 자들은 일반 경찰서로 이관하지 않는다. 즉시 중앙지검으로 직송한다. 저항시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살려주십시오, 검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우린 그냥 술김에. 배만식이 비굴하게 애원하려 했지만 방탄 헬멧을 쓴 특임대원이 그의 꺾인 팔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꺾어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 으악, 배만식의 비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리가 부러진 놈, 명치를 맞고 숨을 헐떡이던 놈, 다리에 젓가락이 박힌 놈 할 것 없이 그들은 짐짝처럼 끌려가 험비에 처박혔다. 그들이 평소에 믿고 있던 인권이나 변호사 선임 같은 단어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서 이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과 가게 안에서 떨고 있던 박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조용하던 동네 책방 주인이 검사들과 무장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5명의 조폭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 부장검사가 민준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즉시 흑룡회 본거지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지.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진 박 할머니의 가게를 바라보았다. 저분은 내 증인이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해서 최고의 의료진으로 모시도록 모든 치료와 보상은 검찰 측에서 책임져라. 내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즉시 구급차를 수배했다. 검은 세단과 험비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부서진 국밥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한 책방 주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다 괜찮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김영준 부장검사와 무장병력의 차량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정적은 불과 1시간 전에 평화롭던 고요함과는 그 결이 달랐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의 침묵이었고, 동시에 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의 침묵이기도 했다. 바닥에는 뒤집힌 테이블과 깨진 그릇 조각, 그리고 아직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민주는 그 참상의 한가운데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박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몇 분 전만 해도 자신을 죽일 듯이 위협하던 흉악한 조폭들이 영화에서나 보던 무장 군인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것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수줍게 인사하던 저 순한 책방 총각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옷소매를 잡았다. 총각. 아니, 저기, 도대체,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세계를 엿본 듯한 충격에 빠져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안경 너머로 들려오던 평소의 나직하고 따뜻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님,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는 대신 할머니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 아까 놈들한테 맞으신 어깨, 좀 보겠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어깨를 살피려던 순간, 골목 입구로 또 다른 차량이 소리 없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검은색 세단이나 군용 험비가 아니었다. 하얀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하지만 일반 119 구급차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군용 앰뷸런스였다. 차에서 내린 2명의 의무병은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벼락같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군 수도병원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 이송 부탁한다. 어깨에 충격을 받으셨고 고령이시다. VIP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밀 검사 및 치료 진행하도록. 의무병들은 민준의 계급이나 신분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100호 1의 작전 지역에 파견된 지원 인력이었다. 그들에게 민준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이동식 침대에 눕히고 앰뷸런스로 모셨다. 할머니는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여전히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민준은 차 문이 닫히기 직전 할머니를 향해 작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다시 평범한 책방 주인 강민준의 미소였다. 걱정 마십시오. 가게는 제가 복구해 놓겠습니다. 편히 쉬다 오세요. 앰뷸런스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이제 골목에는 정말로 민준 혼자 남았다. 그는 부서진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쓰러진 의자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위성 전화로 101이라는 코드를 호출했던 그 순간 서울 어딘가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심장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시점은 20분 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국군 방첩사령부 DCC 지하 3층의 합동지휘통제실 CC로 이동한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벙커 안.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전국의 군사 동향과 해외 첩보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내는 물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정숙했다. 그때였다. 통제실 한쪽 구석. 특수작전 현황판에 단 하나의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삐삐삐 날카롭지만 크지 않은 경고음이 울렸다. 그곳을 담당하던 당직 오퍼레이터인 한 대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팀장님 코드 101. 긴급 호출입니다. 그 말에 지휘 통제실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한 대위를 쳐다보았다. 지휘관석에 앉아있던 당직 사령, 대령,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101 확실해. 101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설 속의 코드명이었다. 현 707 특수임무단장이자 대테러 및 비정규전에 살아있는 화신으로 불리는 강민준 소령. 더군다나 그는 현재 고요한 감시라는 코드명의 장기 위장 잠복 임무 중이었다. 그의 임무는 흥룡회라는 조직의 자금줄을 역추적하여 그들과 연계된 군 내부 및 정치권의 부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방첩사령관이 직접 하달한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임무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긴급 호출을 사용했다. 당직 사령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즉시 보안 채널 연결해 최고 등급 암호화 적용한 대위가 떨리는 손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민준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기는 101. 암호 통신 개시. 민준의 간결한 보고가 이어졌다. 현 시간부. 동문시장 지구역. 민간인 대상 조직 범죄 활동 포착. 현장 확보 완료. 보고는 지극히 건조했지만 그 내용을 듣는 지휘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민간인 상해 작전 거점 타격 흥룡회 따위의 동네 양아치들이 감히 101의 작전 구역을 침범하고 그의 눈앞에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요청사항, 청소 작전 발령. 즉시 중앙지검 및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계하여 흥룡회 본거지 및 관련 사업장, 일체 소탕. 당직 사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청소 작전. 그것은 707 부대 내부에서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였다. 적대 세력 및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증발시켜 버리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 차원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한 선멸전 챔매전을 치르겠다는 선포였다. 알겠다. 101.
즉시 상부에 보고 후 승인 절차 진행하겠다. 당직 사령이 대답하자마자 민준의 전화는 끊겼다. 당직 사령은 곧바로 빨간색 직통 수화기를 들었다. 수신자는 단 한 명, 국군 방첩사령관 중장이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기색이 전혀 없었다. 무슨 일인가? 사령관님, 백호일이 청소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흥룡회가 그의 작전 구역을 침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10초 정도였지만 당직 사령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강민주는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부하였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무기이기도 했다. 국내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가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었다. 마침내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움직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작전명, 새벽의 망치, 즉시 승인한다. 사령관은 말을 이었다. 중앙지검 특수부 김영준 부장에게 연락해. 사냥이 시작됐다고 전해. 방첩사 직할대테러 특임대 SDT 및 중앙지검 수사관들을 현장으로 급파한다. 백호 일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원하는 임무임을 명확히 주지시켜라. 그리고 사령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분석실과 경찰청 광역수사대에도 통보해 흥룡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 지금 즉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오늘 밤 대한민국에서 흥룡회라는 이름과 그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린다. 이것은 명령이다. 충성 당직 사령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동시에 지휘통제실은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작전명, 새벽의 망치, 발령, 흥룡회 관련 모든 데이터 취합. NIS, 검찰, 경찰과 한라인 구축, 요원들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흥룡회의 조직도, 자금 흐름, 은신처,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부패한 경찰 간부들과 정치인들의 명단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강민준이 6개월간 고요의 서재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가 그가 건넨 USB를 통해 김영준 부장검사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이 지휘 통제실의 메인 서버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흥룡회의 두목인 최 회장은 지금쯤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대장인 배만식이 동네 책방 주인을 잘못 건드린 대가로 자신의 제국 전체가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특수부대의 합동 타깃이 되었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배만식이 던진 질문.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순간 서울 전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특전사. 특히 백호일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그를 중심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다시 동문시장, 골목. 민주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의자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투박한 위성 전화를 다시 꺼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작전명 새벽의 망치 승인, 전면 지원 개시. 방첩사령관. 민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삭제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이 오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부서진 국밥집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날이 밝기 전에 다 끝내야지. 그날 밤 707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위성 전화가 끊어진 순간 그가 하달한 청소 작전 명령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거대한 국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폭 장치가 되었다. 그가 100호 1이라는 자신의 코드를 노출한 것은 흥룡회라는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응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선 지휘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즉각적인 도려내기를 명한 것이었다. 707이 움직였다는 말은 흥룡회 같은 조직 폭력배들이 상상하는 칼과 주먹의 싸움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무섭고 차가우며 체계적인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것은 법률, 금융, 정보, 그리고 심리전이 결합된 현대적 선멸전이었다. 작전명 새벽의 망치가 방첩사령관에 의해 승인된 그 즉시 경기도 외곽의 방첩사령부, 지하 벙커와 서초동 중앙지검, 그리고 내곡동 국가정보원의 컴퓨터 서버들이 동시에 붉은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방첩사령부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 불과 5분 전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 동태를 보여주던 화면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 흥룡회에 대한 정보로 완전히 뒤덮였다. NIS, 국정원 대테러 분석실, 흥룡회 관련 자금, 흐름 데이터 전송 완료, 금융정보분석원 FIU, 흥룡회 관련 의심 계좌 127개 동결 요청 승인 경찰청 광역수사대, 흥룡회 조직원 인적사항 및 정과 기록 연동 완료 국세청, 흥룡회 관련 위장 법인 34개, 즉시 세무조사 착수, 수십 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단순한 폭행전과 따위가 아니었다. 흥룡회가 지난 5년간 어떻게 동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상권을 장악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상납했는지, 어떤 경찰 간부를 매수하여 수사 정보를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자금들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다시 세탁되어 돌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검은 기록이었다. 이것이 바로 강민준이 고요의 서재에서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의 힘이었다.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진 한복판에서 적의 심장부로 통하는 모든 혈관을 그려낸 외과 의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혈관도에 청소라는 메스를 들이댈 것을 명령한 것이다. 707이 움직인다는 것은 707 부대원 수백 명이 헬기에서 내패를 타고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707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즉 국가 안보에 대한 최종 보루라는 상징성이 국가의 모든 정보 및 사법기관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의미였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데니체 펜트하우스, 흥룡회의 실질적인 보스 최진태 회장은 100년 된 콘약을 잔에 따르며 한강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배우가 아양을 떨고 있었고 거실에는 그의 자문 변호사와 수족 같은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오늘 밤 자신이 후원하는 여당 중진 의원과의 골프 약속을 잡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에게 배만식이나 동문시장 같은 곳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그 의원님은 다음 주에 시간 되신다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리던 순간이었다. 지잉, 지잉, 최 회장의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어떤 도청도 불가능하다는 특수 제작된 비와 스마트폰이 울렸다.
최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혔다. 그가 관리하는 가장 높은 곳의 인물들이거나 혹은 잠깐 최 회장은 여배우에게 손짓해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고만 떠 있었다. 최진태입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최고 포식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기계가 숨쉬는 듯한 사 하는 화이트 노이즈만 들렸다. 10초간의 침묵. 최 회장이 인내심을 잃고 여보세요 하고 다시 묻는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진태 회장, 내 말 잘 들어라. 목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낮고 건조했다. 마치 기계가 합성한 음성 같기도 했다. 나는 국군방첩사령부 제3처 대테러 특수작전 담당다. 최 회장의 등골을 따라 차가운 무언가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아니었다. 방첩사, 군대였다. 그가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주물러 왔다지만 군은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영역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가 기르던 개, 배만식이. 기계 같은 목소리는 이어졌다. 오늘 22시 40분경 동문시장 지구역에서 국가 1급 안보 작전을 수행 중이던 현장 요원을 공격했다. 또한 해당 작전의 핵심 증인을 상해하고 작전 거점을 파괴하려 시도했다. 최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배만식 동문시장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대체 무슨 짓을. 국가 1급 안보 작전 현장 요원. 이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군사 작전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로 규정되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문 변호사와 비서실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굳었다. 오해입니다. 그건 그놈이 멋대로 저지른 저와는 상관이. 조용히 해. 목소리는 그의 변명을 칼같이 잘랐다. 지금부터 너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준다. 첫째, 지금 이 시간부로 30분, 정확히 30분 안에 서울중앙지검 11층 김영준 부장검사 특별수사팀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혀라. 변호사 대동은 허가한다. 하지만 그 어떤 묵비권이나 조건 협상도 용납되지 않는다. 30분. 최 회장은 숨이 막혔다. 지금 그게 무슨. 둘째. 목소리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30분 이내에 네가 중앙지검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시 방첩사령관 직권으로 너와 내 조직 흑룡회의 분류 코드를 변경한다. 현행 조직범죄 단체에서 국가안보 위협 세력 및 준준 테러 단체로. 최 회장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준테러 단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코드가 변경되는 순간 너와 내 조직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 절차는 정지된다. 사법 시스템이 아닌 국방 시스템이 너희를 처리한다. 쉽게 말해 707 특수 임무단의 대테러 작전 목표물이 된다는 뜻이다.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들에게는 생포 명령이 하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은 지금부터 흐른다. 29분 40초 남았다. 똑딱, 똑딱. 최 회장.
니오 아너그 전화가 끊겼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최 회장의 손에서 값비싼 코냑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이 진한 술로 물들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저 개새끼. 배만식 그 개새끼. 최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그것은 곧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30분 안에 중앙지검으로 가야 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돈과 권력, 그가 매수했던 정치인과 검사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방첩사령부라는 이름과 707이라는 코드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배만식이 비웃었던 그 특전사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었지만 그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국가의 힘 그 자체를 건드린 것이었다. 차 준비해. 당장 중앙지검으로 간다. 최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포식자의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만이 남아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강민준이 청소 작전을 요청한 지 약 30분. 방첩사령관이 새벽에 망치를 승인한 지 20분이 지났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톱니바퀴의 중심에는 강민준이 김영준 부장검사에게 건넨 고요의 서재에서 6개월간 축적된 데이터가 담긴 USB가 있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번쩍이는 네온사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무광벤 차량 10여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었다. 그 뒤를 군용 번호판을 단 SDT 군사경찰 특임대 트럭 5대가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흥룡회의 심장부. 표면적으로는 HL 홀딩스라는 간판을 내건 30층짜리 신축 빌딩이었다. 흥룡회 회장 최진태가 자신의 왕국으로 여기는 곳이었다. 선두 차량 조수석에 앉은 김영준 부장검사는 군용 보안 태블릿으로 전송된 100호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전율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첩보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흥룡회라는 거대 범죄 조직의 완벽한 해부도였다. 자금 흐름,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뇌물 장부, 그리고 그 돈을 받아먹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까지 이 정도일 줄이야. 김 부장검사 옆에 앉은 수사관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강민준이 보낸 자료에는 흥룡회가 매수한 야당 중진 의원의 해외 계좌 내역은 물론 현직 경찰청 고위 간부의 내연녀에게 제공된 법인 카드 사용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707의 정보 수집 능력은 검찰의 상상을 초월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태블릿을 덮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동시에 이 거대한 수수를 집도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백호일이 6개월간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단 말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그 전설적인 군인이 왜 고요의 서재라는 위장 거점을 차렸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작전 개시 1분 전 전대원. 장비 확인. SDT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렸다. HL 홀딩스 빌딩 앞. 로비에는 사설 경호원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흥룡회 조직원 1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차량 행렬을 보고 당황하며
무전기를 잡으려 했다. 뭐야, 저 새끼들. 돌파 김 부장검사의 명령과 동시에 SDT 트럭의 문이 열렸다. 섬광탄이 로비 안으로 발사되었다. 쾅쾅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사설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검은 복면을 쓴 SDT 대원들이 유령처럼 진입했다. 그들은 저항하는 조직원들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순식간에 제압했다. 엘리베이터 통제 25층 서버실, 30층 회장실이 목표다. 검찰 수사관들이 뒤따라 뛰어들었다. 그들은 흥룡회 조직원들의 저항에 대비했지만 모든 것은 싱거울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특수부대원들 앞에서 그저 덩치만 큰 조폭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상대했던 특전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가 공인한 살상병기들의 움직임에 압도당했다. 같은 시각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민준의 USB에 담긴 좌표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한 50여 개의 팀이 흥룡회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움직였다. 논현동의 한 불법 도박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운영되던 그곳의 철문이 폭약으로 날아갔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금 다발과 대포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에 숨겨진 대부업체 사무실, 흥룡회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회계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던 순간 수사관의 손에 제압당했다. HL 빌딩 25층 메인 서버실. 흥룡회의 IT 전문가들이 필사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다. 젠장, 왜 관리자 암호가 안 먹혀?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버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닥쳤다. 그들은 이미 강민준이 제공한 백도어 뒷문화 관리자 마스터키로 모든 시스템에 접근한 상태였다. 흥룡회의 모든 범죄 기록이 고스란히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한편 흥룡회의 비호 세력들도 이 갑작스러운 새벽의 망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밤중 자신의 고급 빌라에서 잠을 자던 경찰청 박경무관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경무관님, 지금 대개 내연녀가 사용하는 S카드 법인 사용 내역서가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HL 홀딩스와의 관계 직접 소명하러 오시지요. 여당 중진인 황 의원. 그는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흥룡회가 습격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이미 방첩사령부의 감청하에 있었다. 그가 전화를 거는 순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황 의원님, 흥룡회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의 정점,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시계가 0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30분의 시한부 통보를 받은 지 정확히 28분이 지난 시각. 끼익,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검찰청 정문 앞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가 멈추기 무섭게 뒷문이 열리고 흥룡회 회장 최진태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 암흑가를 호령하던 거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땀과 공포에 절어 얼굴이 잿빛이 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최고급 실크 셔츠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 가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진태는 검찰청 정문 앞에 도열한 경찰이 아닌 검은 베레모를 쓴 SDT 대원들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들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준테러 단체의 수괴가 항복하러 오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었다. 만약 그가 2분 늦었다면 저 총구는 불을 뿜었을지도 모른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인 평검사 한 명이 시계를 보며 그에게 다가왔다. 최진태 씨, 1분 45초 남기고 도착하셨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김형준 부장검사님께서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호인은 조사실 입구까지만 동행 가능합니다. 이건 불법이야. 변호인 조력권. 변호사가 무어라 항의하려 했지만 평검사는 그의 말을 잘랐다. 현재 최진태 씨는 일반 형사 피의자가 아닙니다. 국가안보 위협 사범에 준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방첩사령부의 통제하에 진행됩니다. 불만은 나중에 하십시오. 최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배만식이 건드린 그 이름 모를 특전사 한 명 때문에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듯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검찰청 건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SDT 대원들이 즉각 제지했다. 여기는 현재 군사 통제 구역입니다. 촬영을 금지합니다. 기자들은 군사 통제 구역이라는 말에 경악했다. 서울 한복판. 검찰청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같은 시각. 다시 동문시장의 어두운 골목. 강민주는 부서진 박 할머니의 국밥집 의자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위성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목표 용룡. 검겜에 우리 안에 스스로 들어옴. 지정 좌표 74개소 동시 확보 완료. 작전 새벽의 망치 90% 이상 달성. 방첩사령부 지휘통제실. 민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아주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약속했던 날이 밝기 전이었다. 흥룡회라는 이름의 거대한 어둠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새벽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주는 고요의 서재의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6시. 대한민국 서울.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려는 그 시각. 모든 TV 채널의 정규 방송이 일제히 중단되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앵커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 새벽 시장의 상인들, 24시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 중 하나로 꼽히던 흥룡회가 어젯밤 단 하룻밤 만에 사실상 전격 와해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되어 있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특수기관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새벽의 망치라는 작전명 하에 어젯밤 자정을 기해 흥룡회 관련 사업장 70여 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뉴스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남 한복판. 흥룡회의 본거지였던 HL홀딩스
빌딩이 완전 봉쇄된 모습. 군용 트럭과 검은색 세단들이 빌딩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장면이 전파를 탔다. 기자들은 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멀리서 저기 보십시오. 경찰이 아니라 군사경찰 특임대 SDT 병력입니다라며 흥분해서 외치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패널로 나온 시사평론가들은 혼란에 빠졌다. 아니, 조폭 소탕 작전에 군 병력이, 그것도 방첩사령부 직할 특임대가 동원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흥룡회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혹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간첩이나 테러 단체와 연계된 혐의라도 있었던 겁니까?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흥룡회의 수괴. 최진태 회장의 검거 소식이었다. 최 회장은 어젯밤 0시 30분경 변호인 1명만 대동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보도했다. 공항에서 체포된 것도 은신처에서 검거된 것도 아닙니다. 제 발로 검찰청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은 발칵 뒤집혔다. 법 위에 군림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거악 주악이 하룻밤 만에, 그것도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인터넷 뉴스 게시판과 SNS는 순식간에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게 나라다, 속이다, 시원하다, 사이다, 100만잔 드링킹.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검찰 국정원 아니. 707이라도 움직인 거냐? 배우가 누구든 노벨 평화상 줘야 한다. 하지만 새벽의 망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강민준이 설계한 대로 흥룡회라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던 부패한 혈관까지 도려내는 작업이었다. 오전 7시 뉴스. 속보입니다. 경찰청의 박모 경무관이 어젯밤 자택에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흥룡회로부터의 정기적인 뇌물수수 및 수사정보 유출입니다. 현직 치안 책임자가 군 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찰청은 완전히 뒤집혔다. 오전 8시. 국회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인 황모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이 중앙지검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흥룡회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이 작전을 강철의 손, 뿌리 뽑기 작전이라 명명하며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하지만 방첩사령부와 중앙지검은 국가안보 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답변만 내놓으며 철저히 함구했다. 그들은 백호 1이라는 코드명, 강민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고요의 서재라는 작은 북카페의 존재를 철저히 지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흥룡회의 몰락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박할머니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었다. 그녀는 경기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 1인 특실에서 눈을 떴다. 낮고 기름때 낀 국밥집 천장이 아닌 깨끗하고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일어나셨습니까? 박호순 어르신. 군복 위에 하얀 의사 가운을 걸친 어깨에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의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진찰했다. 저는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어깨를 좀 다치셨는데 엑스레이를 보니 다행히 뼈는 붙었습니다. 약간의 실금이지만 이 정도 연세에는 큰 부상입니다. 저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여긴 내가 왜 이런데. 병원비는 그녀가 평생 와 본 병원 중 가장 좋고 깨끗한 곳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영준 부장검사가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의 긴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중한 태도로 할머니에게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검사님이 여긴 어쩐 일로? 김 부장검사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다. 어르신께서는 어제 아주 중요한 국가 임무 수행 중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셨고요.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의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전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완쾌하실 때까지 푹 쉬십시오. 그런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김 부장 검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르신의 국밥집, 어제 입은 모든 피해는 저희가 원상 복구해 드리는 것은 물론 최신식 주방 설비로 전부 교체해 드릴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한 어르신이 장사하시는 동문시장 G구역은 금일부로 범죄 없는 특별 안심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불량배도 어르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왔지만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검사님, 그럼 어제 그 책방 총각은? 김영준 부장검사는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어르신처럼 선량한 분들이 이런 불의한 일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분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 다시 웃으면서 국밥을 파실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박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구해준 그 안경 쓴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에게는 그저 평범한 책방 총각이었던 그가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수호신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같은 시각 아침 해가 완연히 떠오른 동문시장. 흑룡회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며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박 할머니의 국밥집은 접근 금지선이 쳐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군용 작업복을 입은 공병대원들이 부서진 집기들을 치우고 새로운 자재들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 복구 작전을 하듯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 길 건너편 고요의 서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인 중 그 누구도 그곳을 평범한 책방으로 보지 않았다. 그곳은 어젯밤 거대한 악을 심판한 성역 생위처럼 느껴졌다. 어둠은 거쳤고 그 어둠을 걷어낸 빛은 다시 고요함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났다. 서울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새벽의 망치, 작전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흑룡회의 몰락은 단순한 조폭 소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거대한 암덩어리 하나가 하룻밤 만에 외과수술처럼 도려내진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언론은 연일 관련자들의 줄소한 소식과 흥룡회가 벌여온 천인공노할 범죄들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작전을 촉발시킨 최초의 방아쇠가 동문시장의 작은 골목에서 당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문시장은 기묘한 평온함을 되찾았다. 아니, 평온함이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정적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흥룡회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이내 그들을 보호하는 더 거대한 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박할머니의 국밥집은 시장의 성지처럼 변해 있었다. 박할머니가 국군수도병원 특실에서 퇴원한 날,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군 공병대가 복구했다는 가게는 복구 수준이 아니었다. 낮고 기름때 꼈던 함석 지붕은 세련된 방수 지붕으로 바뀌었고 금이 갔던 벽은 깔끔한 단열 벽돌로 마감되어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주방이었다. 낡은 가마솥이 걸려있던 아궁이는 최신식 스테인리스 스틸가스 화덕과 육수 기계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다 뭐다냐? 할머니는 꿈을 꾸는 듯했다. 그리고 그 길 건너편 고요의 서재는 지난 사흘간 재고 정리라는 푯말과 함께 굳게 닫혀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 푯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이 휴식 중이거나 혹은 다음 임무를 준비 중이라고 수군거렸다. 그 누구도 감히 그 북카페 근처에서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아이들이 근처에서 뛰어놀려고 하면 부모들이 달려와 아이의 입을 막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고요의 서재의 셔터가 조용히 올라갔다.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흘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얇은 금속태 안경을 썼고 단정한 면 셔츠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는 오펜이라는 푯말을 걸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편에 자기 자리에 앉아 두꺼운 역사책을 펼쳤다. 마치 지난 사흘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의 등장은 시장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새벽부터 물건을 나르던 상인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야채 가게 주인은 물을 다듬다 말고 그를 멍하니 바라봤고 생선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거슬러 줄 돈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이윽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가게에서 가장 크고 좋은 사과와 배를 골라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는 고요의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가게 문 앞에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마치 재단에 재물을 올리듯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책을 읽고 있는 민준의 실루엣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여 인사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책장을 넘기는 손길을 잠시 멈췄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떡집 주인은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 한 상자를 가져왔다. 반찬 가게 주인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명란젓과 장조림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왔다. 정육점 사장은 최고급 한우 꾸러미를 들고 왔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가게 문 앞에 선물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조용히 물러갔다. 그들은 민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던 거대한 악을 단 하룻밤 만에 지워버린 저 남자가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상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책방 주인의 모습을 한 이 시장의 수호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경애와 감사를 동시에 표현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고요의 서재에 아픈 상인들이 가져다 놓은 각종 선물로 가득 찼다. 민주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커피 향 속에서 책을 읽을 뿐이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시장 상인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고요의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박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말끔해진 얼굴로 새 것이나 다름없는 주방에서 끓여낸 첫 번째 국밥을 쟁반에 받쳐들고 있었다. 뽀얀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뜨겁게 끓고 있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클래식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님, 다 나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니는 민준 앞에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총각. 아니, 선생님. 이걸 좀 드셔보시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날 밤의 그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맨얼굴이었다. 할머님, 그냥 전처럼 총각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술 크게 떴다. 역시 할머님 솜씨는 최고입니다. 새 주방에서도 맛이 여전하네요. 할머니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손을 바라보았다. 저 손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흉악한 놈들을 때려눕혔던 손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총각. 네. 할머님. 민주는 국밥에서 눈을 떼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총각은 대체 누구요? 그것은 시장 상인 모두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이기에 검찰과 군대를 움직여 이 거대한 일을 해냈는가? 당신은 신인가? 영웅인가? 아니면 비밀 요원인가? 가게 안에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지만 자신의 가게 주변만은 고요했다. 그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투명했다. 그는 대답 대신 카운터로 걸어가 자신이 방금 내린 드립 커피 한 잔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할머니 앞에 놓아주었다. 향긋한 과일 향이 났다. 저는 그냥 커피 파는 사람입니다. 할머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박 할머니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나 싶었다. 민주는 다시 안경을 집어들었다. 그는 안경을 천천히 닦으며 말을 이었다. 할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그저 이 고요의 서재에서 책 읽고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책방 주인입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썼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그가 늘 짓던 조금은 수줍고 선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커피 한 잔 하세요. 할머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원두인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신 모습을 뵈니 정말 기쁩니다. 박 할머니는 그 미소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특전사이든 백호일이든 국가요원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과 같은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고요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고요의 서재.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상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장 사람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그 평화를 지키는 보호자에 대한 약속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향긋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맛본 것 중에 가장 안심되는 맛이었다. 박 할머니가 두고 간 뚝배기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민주는 할머니가 앉았던 의자를 정돈하고 빈 그릇을 들고 카운터 안쪽의 작은 개수대로 향했다. 그가 고요의 서재를 운영하며 익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가 뚝배기를 닫기 시작했을 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한번 딸랑 울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시장 상인 중 또 누군가가 감사의 선물을 들고 온 것이라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영업 방해할 생각은 없네만. 손님 대접이 꽤 쌀쌀맞아졌군. 강중령. 그 목소리, 민준의 손이 순간 멈췄다. 뚝배기를 닦던 그의 몸이 화석처럼 굳었다. 그 목소리는 이 나라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이 유일하게 상사로 인정하고 아버지처럼 따르는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닦고 몸을 돌렸다. 가게 문 앞에는 환갑을 훌쩍 넘긴 그러나 등은 송판처럼 꼿꼿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평범한 기업 회장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선 시센을 넘어오며 국가의 명운을 짊어져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었다. 그는 현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대장사성 장군 이태준이었다. 가게 밖 골목 어귀에는 번호판 대신 대통령 경호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푸른색 문양이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조용히 서 있었다. 운전석의 부관은 미동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 차가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5미터 이내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는 개수대에서 걸어 나와 노인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책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충성. 그의 목소리와 경례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태준 대장은 손을 저어 경례를 받았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꽤 아늑하게 꾸며놨군. 자네 취향이 이런 쪽인 줄은 몰랐네. 고요의 서재라. 이름 한번 잘 지었어. 사령관님. 민준이 굳은 목소리로 불렀다. 여긴 어쩐 일로. 이 대장은 카운터 앞 박 할머니가 앉았던 의자에 스스럼 없이 앉았다. 강중령도 앉게. 오랜만에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서 이야기 좀 나누지. 그는 민준이 미처 치우지 못한 뚝배기를 바라보았다. 냄새가 좋군. 임무 중에 민간인과 너무 정이 든 것 아닌가? 민준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았다. 이 대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자네, 일을 너무 크게 버렸어. 정적이 흘렀다.
가게 안을 채우던 쇼팽의 녹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자네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지. 이 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코드명 고요한 감시. 흑룡회라는 암덩어리를 이용해 그들과 유착된 정관계의 더러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네. 황 의원, 박 경무관, 그놈들 말이야. 자네는 6개월간 훌륭하게 미끼를 던졌고 놈들은 그 미끼를 물기 직전이었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그놈들 뒤에 숨은 진짜 몸통까지 잡아낼 수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자네가 판을 엎었어. 고작 동네 조폭 몇 놈 때문에. 그것도 자네의 신분을 백호일이라는 코드를 만천하에 노출하면서 말이야. 그는 민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유를 들어야겠네. 강중령. 자네는 이런 사소한 감정으로 임무를 그르칠 인물이 아니잖나. 사소한 감정이라는 단어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대답 대신 시선을 들어 뚝배기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노파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사과드립니다. 사령관님.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수 없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작전 계획의 차질을 빚게 한 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이 대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저분은 리오 25 참전 용사의 미망인이십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고 이 작은 골목에서 50년간 국밥을 팔아 아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이 나라가 지켜야 할 국민 그 자체입니다.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이 그런 분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제 눈앞에서 말입니다. 민주는 그날 밤의 광경을 떠올리는 듯 두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건데 라고. 저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사령관님. 민준의 목소리에 쇳소리가 섞였다. 사령관님께서 제게 707 부대 마크를 달아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중령. 우리가 이 검은 베레모를 쓰는 이유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약자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을 비웃는 버러지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 임무는 고요한 감시였지만 제 신념은 즉각적인 보호를 명령했습니다. 707의 규율은 숨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신념의 선을 넘었습니다.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현역 대장과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인 현역 중령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태준 대장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마침내 이 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과 함께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위압감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늙은 군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자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그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백호다.
이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네. 우리가 군복을 입는 이유지. 때로는 교과서보다 현장의 판단이 더 중요한 법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 덕분에 새벽의 망치 작전은 조기에 종료됐지만 성과는 예상을 초월했네. 자네가 넘긴 그 USB 그거 하나로 황 의원과 박경무관은 변호사도 포기했어. 스모킹 건 그 자체였지. 흥룡회는 뿌리째 뽑혔고 그들과 연계된 모든 부패 사슬이 드러났네. 대통령께서도 이번 일에 크게 만족하시며 자네에게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셨다. 잘했다. 강중령. 이 대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가게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멀리서 이쪽을 훔쳐보며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저 눈들을 보게. 저들에게 자네는 더 이상 친절한 책방 주인이 아니야. 이 대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는 이 시장의 수호신이 되었어. 백호가 아니라 산신령이 다 됐단 말일세. 위장 요원에게 신격화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네. 자네의 얼굴은 노출됐고 고요의 서재라는 이 아늑한 거점도 소멸됐어. 더 이상 이곳에서 고요한 감시는 불가능해. 민주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태준 대장의 말을 이해했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 떠날 준비를 하게. 그것은 명령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커피 머신과 손때 묻은 책들을 둘러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에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 대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일주일 주겠네. 이 가게 자네 손으로 직접 정리하게. 상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그는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하게 쥐었다. 그동안은 휴가다. 707 창설 이래 자네의 첫 번째 공식 휴가로군. 푹 쉬어라. 이 대장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고요의 서재의 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차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강민주는 가게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카운터로 걸어가 문에 걸려있던 오펜 편말을 뒤집었다. 재고, 정리. 당분간 쉽니다. 그는 어제 박 할머니가 썼던 임시 휴업 편말을 재고 정리라는 더 무거운 단어로 고쳐 적었다. 그의 첫 번째 위장이 그리고 가장 평화로웠던 임무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강민준이 이태준 사령관으로부터 휴가를 명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동문시장, 골목 어귀. 고요의 서재의 셔터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닫힌 셔터 앞에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상인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선물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싱싱한 과일 바구니, 갓 만든 떡, 따뜻한 음료수.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떠나는 수호신에 대한 아쉬움의 작별 인사였다. 동문시장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흥룡회라는 이름의 검은 구름이 거친 자리는 상상했던 혼란이 아닌 완벽한 질서와 활기가 채우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신고를 해도 마지못해 출동하던 동네 파출소 순경들은
이제 하루에 4번씩 칼같이 시간을 맞춰 순찰을 돌았다. 그들은 순찰 경로에 고요의 서재 앞 골목을 반드시 포함시켰다.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은 부임 첫날 다른 어떤 곳보다 동문시장을 먼저 찾았다. 그는 순찰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고요의 서재 셔터 앞에서 잠시 묵념하듯 서 있다가 길 건너편 박 할머니의 국밥집에 들러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갔다. 그 무언의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구역의 새로운 규칙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명확히 각인되었다. 이곳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다. 고요의 서재의 책방 주인에 대한 전설은 시장을 넘어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밀스럽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그를 동문시장의 산신령 혹은 책방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검찰과 방첩사, 심지어 707까지 움직이게 만든 평범한 안경 뒤에 숨겨진 그 남자의 정체. 그가 남긴 압도적인 평화 앞에서 상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불량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시각 고요의 서재 안 강민주는 마지막 상자를 테이프로 봉인하고 있었다. 가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커피 머신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벽을 가득 메웠던 수천 권의 책들은 동문구립도서관 기증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들에 담겨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가져왔던 것은 작은 더플백 하나뿐이었듯이 그가 떠날 때 가져가는 것도 그 더플백 하나뿐이었다. 그는 707의 규율에 따라 자신이 이곳에 존재했다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지문, 개인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기록까지. 강민준이라는 책방 주인은 고요의 서재라는 위장 거점과 함께 오늘부로 소멸될 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원두 그라인더에 남은 원두 가루를 털어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가 사랑했던 이 공간을 채웠던 마지막 커피 향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조심스럽게 울렸다. 셔터는 닫혀 있었지만 쪽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온 것이었다. 민주는 돌아보았다. 박할머니였다. 그녀는 뚝배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같은 것으로 보이는 따뜻한 목도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색과 검은색 실이 섞인 민준의 가디건과 비슷한 색깔이었다. 할머니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슬픈 미소를 지었다. 가시는 구만.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다가와 목도리를 건넸다. 날이 추워진다네. 어디로 가는지, 무얼 하러 가는지 이 늙은이가 알 턱이 있나. 그래도 밥 굶지 말고 몸은 따뜻하게 하고 다니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를 영웅이나 수호신이 아닌 그저 먼저 떠나보내는 아들이나 손자처럼 대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군용 보급품처럼 완벽하지도 고급 캐시미어처럼 부드럽지도 않았지만 그가 지난 6개월간 이곳에서 느꼈던 유일한 온기였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일상의 상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별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새 주방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가게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길 건너편 할머니의 국밥집 동문희망 국밥이라는 새 간판이 걸린 그곳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던 그 어두운 가게는 사라지고 활기차고 따뜻한 삶의 현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민주는 방금 받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따뜻했다. 그는 구석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더플백을 어깨에 맸다. 그리고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안경 너머의 백호의 눈빛은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마친 익명의 그림자로 돌아왔다. 할머니,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박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가게 셔터에 걸어두었던 재고 정리 편말을 뒤집었다. 폐업 시에로스디. 민주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아침 출근길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가 지켜낸 시끄럽고 활기찬 일상 속으로 그는 다시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동문시장의 평화는 계속되었다. 고요의 서재가 있던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상인들은 그곳을 행운의 장소라 부르며 깨끗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안경을 쓴 친절한 책방 주인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그것이 바로 배만식이 던졌던 오만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답은 그날 밤 707이 움직였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진정한 힘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떠드는 깡패의 삿대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일상 속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시하는 고요함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약한 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어버린 선을 넘었을 때 그 고요함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결단력에 있었다. 흑룡회라는 거대한 조직망 전체가 단 한 사람의 선량한 노파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그 압도적인 효율성. 그것이 백호일이 보여준 힘의 본질이었다. 힘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강민준 씨처럼 평범한 이웃의 모습을 한 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 어쩔 건데 라는 비웃음에 그들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오늘의 이 통쾌한 사이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더 강력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